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이쯤 되면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떴다방, 투기 전문 부동산 업체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오늘 LH 전현직 직원들의 새로운 조직적 투기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서 투기한 정황입니다. LH 직원들과 친척, 지인 수십 명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도 확인돼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직접 부동산 개발회사까지 차렸다니요. 아무쪼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전모 명백히 밝히고요. 관계자는 일벌백계 엄중히 처벌해야겠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제 파스 고를 때 테크놀로지를 따져보세요. 통증 완화 테크, 염증 케어 테크, 통기성 테크까지 이 모든 테크를 한 장에 개펜 테크. 통증엔 빠르게, 피부는 편하게. 저 지진이처럼 통증엔 택하세요. 개펜 택. JLS 사이언스. 오늘 뭔가 새롭고 멋진 느낌인데? 그래? 신경 쓴 거 티나? 아니, 티볼리랑 코란도 알 플러스. 감각적인 레드 포인트로 스타일이 더 특별해졌거든. 거기다 티볼리와 코란도 구입 시 최대 130만 원까지 특별 지원해준대. 그럼 6월은 티볼리랑 코란도 살 절호의 찬스네? 빨리 갈수록 혜택이 더 크대. 지금 바로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고고.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저 박세리가 함께하는 엔픽풀 홀인원 무제한 도전 나이샷. 월 2,000원으로 엔픽풀 가입하고 홀인원 인증하면 상금이 200만원. 365일 무제한 도전이니까 저 박세리도 도전합니다. 리치 언니도 도전하신다고요? 엔픽풀 지금 다운받으세요.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온가족 무종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종, 엄마 무종, 아들 무종, 따님 무종. 티어실 원스. 달라보여 티나는 무종, 티 안 나는 무종.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 제약. 야놀자 테크놀로지. 렌트, 버스, 리조트, 캠핑, 야놀자 테크놀로지. 호텔, 펜션, 디저트, 카페, 야놀자 테크놀로지. 레저, 스파, 푸드, 플라이.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6월 2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경북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경북 장애인 차별천폐연대 준비위원회 박재희 활동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최백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확대 경제 장관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어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죠?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네. 첫째, 이제 올해 성장률을 좀 더 상향 조정을 했어요. 성장률 상향. 네. 전망치를요. 네, 4.2%로 한 거죠. 네. 예, 최근까지 가장 높게 일단 국내에서 그 성장 전망한 성장률은 한국은행에서 4.0%까지 제시했던 건데요. 네. 그거를 한 0.2%포인트 정도 더 이제 그러니까 한 거죠. 상향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이요. 일단은 이 추경 편성을 지금 이제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2차 추경을요. 네. 그러니까 추경 효과를 반영해서 그러니까는
새로운 전망치를 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경기 회복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러니까 민간 소비는 여전히 그러니까 취약하다. 그래서 민간 소비를 그러니까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고 있고요. 네. 이건 이제 그러니까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그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내용과도 좀 관련돼 있는 것들입니다.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민간 소비를 좀 이제 그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세금 수입이 초과세수가 좀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한 32조 정도요. 네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선도 이 초과세수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 그 내수 경기 회복을 좀 이제 그 지원을 하겠다. 2차 추경의 그러니까 핵심적인 방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내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5월 25일 확대 재정 전략회의를 하면서 경기가 그러니까는 반쪽 회복이다. 여전히 그늘진 곳은 여전히 반쪽은 그늘져 있다 하면서 소위 그 양극화를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소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계층별로 보게 되면 청년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니까는 여성들 경력 단절 문제라든가요. 이런 경력 단절 여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대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이제 분들의 일자리 문제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분야들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되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정책들이 좀 제시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그 기존에 많이 들었던 정책으로는 이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 한국판 뉴딜 저희가 저희 디지털들과 그린 뉴딜로 이제 우리가 압축되어지는 미래 전략 산업들을 그러니까 집중 육성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있잖아요. 사실 이게 2018년도부터 계속 그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나온 대책에서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육성하겠다는 말만 지금 보이고 구체적으로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한 진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국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한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는 문제고 이게 바로 청년 일자리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거의 그러니까 과거에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지난 한 3년 동안에 왜 성과가 안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좀 진단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들었고 되게 이제 그 정도로 이번에 그러니까는 이 하반기 경제 정책은 되게 그 주요 내용들은 압축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를 꼽아주셨어요. 성장률을 조금 높게 잡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민간 소비 회복,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축소할 수 있는지, 어려운 계층을 회복할 경제 회복을 도와주는 방법, 그리고 또 한국판 뉴딜,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아쉬운 점도 말씀을 하셔서 하나하나 조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4%에서 0.2% 올려서 4.2%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높게 맞춘 거잖아요. 하반기 경제 정책의 핵심이 경제 회복이고 이렇게 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좀 보신다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가지고 이제 소비 쿠폰 발행이라든가 뭐 카드 캐시백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 발행 규모를 좀 늘려주는 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내수 경기 회복을 뒷받침을 좀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 투자도 이제 내수에는 중요하니까요. 이 기업들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들 되게 이제 3대 신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배터리라든가 그다음에 백신 개발이라든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분야에 투자를 할 경우에 한 110조 원 정도를 그러니까 투자를 그러니까 유발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지원을 또 해주는 것이 이제 내수와 관련되는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 지원을 해주는 거와 관련해서 전 국민 지원을 해주는 거와 관련해서 결국은 카드 캐시백을 이 말 많은 카드 캐시백을 그대로 어쨌든 간에 도입하는 걸로 했는데 이 카드 캐시백이 과연 그러니까 이 내수 경기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여기 좀 의구심을 가져요. 지금 말씀을 하셔서 카드 캐시백 이게 상생 네. 소비 지원금이라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1, 2분기에 사용했던 것보다 1분기에 사용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면 늘어난 부분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카드 포인트를 주는 거죠. 네, 그 현금은 그 캐시백 카드 네, 캐시, 예.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고 또 결제할 예. 수 있게 카드 캐시백으로 예, 되는 예. 건데, 네,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번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자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6월 달까지 그러니까는 쓴 것이 쓴 것보다 다음 분기 때 그러니까 다음 달에 그 더 많이 써가지고 한 30만 원을 추가로 그러니까 포인트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 30만 원 포인트를 가지고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는 쓸 때 평상시에 내가 매달 쓰는 이제 카드 지출액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그러니까 그래서 한 200만 원을 썼었어요. 그러면 30만 원을 그러니까 더 추가로 쓸 수 있는 거를 추가됐을 때 200만 원 이상을 그러니까 더 쓰겠는가? 아니면은 200만 원 전체는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지출을 170을 줄이고 포인트 30을 더해가지고 쓸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그 포인트를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달에 썼을 때 또 그 다음 때는 또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카드 포인트 지원이 소위 말해서 소비 증대 효과를 노린다 그러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지역화폐에 비해 가지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인당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을 지원받았을 때 그걸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쓰면서- 기한 내에 사용했었어야 됐죠. 네. 그렇죠. 쓰면서 뭐냐면은 내가 음식점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10만 원뿐이 안 남았어요. 근데 가족들하고 먹다 보니까는 한 2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10만 원 더 쓸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쵸. 지역화폐 10만 원 플러스 자기 돈 10만 원 더 해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지역화폐보다 카드 포인트로 지원을 해주는 게 효과가 뭐가 더 있겠는가. 네. 그런 점에서 그런데 카드 포인트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요.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카드 회사에다가 그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카드 회사가 기장적 공짜로 줄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러면 카드 회사에다가 현금 지원 플러스 뭐냐면 카드를 많이 쓰게 되면은 카드 회사들은 또 돈 버는 거잖아요. 수수료 섞어요. 네네. 왜 카드 회사에다가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많은 이제 의구심들을 사람들이 내보내는 이유가 네. 그렇죠. 카드를 더군다나 이제 카드 포인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더 쓰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거 적극적으로 카드를 쓰겠는가 하는 것도 이제 있는 것이고요. 네.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 그냥 깔끔하게 지난해 지급한 방식으로 주게 되면은 그냥 네. 사람들이 그걸 다 쓰게 될 텐데 네.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고 왜 이걸 그다음에 카드 회사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상위 소득계층 같은 경우 카드를 쓸 때 되게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많이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지역의 소상공인들 지역 경제에 많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수 경기를 회복한다고 할 때 상위 계층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추가 수입이 안 생겨도 그러니까 사실 자기 쓰고 싶은 만큼 다 쓰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 뭐 명품 매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인데도 매출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역대 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외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소비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 저거를 이제 푸는 거죠. 일종이에요. 네네. 네. 그러면서 역대 최고 지금 실적을 내고 있고 그러는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상위 계층들한테는 카드 포인트를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도대체 무슨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궁금해하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궁금했던 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역 화폐를 그냥 주던 대로 주면 되지 왜 카드 캐시백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13세 이상 96%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곤 하지만 4%는 그런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러다 보니까 네. 시중에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요. 네. 지금 카드 회사들의 그러니까 이익 단체가 여신 전문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신 전문협회를 포함해서 뭐 보험회사도 그렇고 은행연합회도 그렇고요. 이런데 대개 그러니까는 그 회장을 누가 맡고 있냐면 기재부 출신들이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면은 대개 그런 데로 퇴직하고선 되게 글로 가게 되면 연봉을 그러니까 한 3, 4억 받고선 그걸 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되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왜 이 기재부 공무원 출신들을 갖다가 그런 장으로 앉혀놓냐면은 저희 정책에 그러니까 좀 로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카드 정책에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는 나오는 거죠. 교수님도 그런 쪽을 생각하시는 거고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기재부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모피아 얘기를 많이 듣는 거와 관련해가지고 네. 기존의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카드 캐시백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모피아의 냄새가 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그러니까는 저는 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이 뭐 1인당 매월 10만 원, 총 30만 원 한도인데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조금 제외된 것들이 많아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다 제외가 됐고 유흥업소 사용액도 빠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처를 정해놓고 캐시백을 제공하는 게 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는 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에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는 네. 지역 경제보다도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게 지출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 때문에 기재부가 그걸 이제 보완해서 발표한 게 바로 그 방안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카드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데서 그러니까 뭐 정부가 일일이 다 그러니까 못 쓰는 거를 모든 분야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제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구멍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 얘기는 뭐냐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죠. 굳이 왜 이런 편한 방법이 그렇죠. 있는데 지역 화폐라는데. 작년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작년에 굉장히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 화폐 이거 빨리 처리했던 거였었어요. 네. 예? 근데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저것도 있는데 왜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에 가지고 제가 볼 때 지지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왜 이렇게 카드 캐시백을 지원을 하는지? 카드 캐시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요. 저희 당정 협의를 하잖아요. 네. 당정 협의하면서 기재부한테 들은 얘기를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이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근거로 소비 진작 효과가 크냐 그러니까는 포인트 받은 만큼 더 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전해 듣고 왔냐고. 아니 카드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30만 원을 더 추가로 받았을 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되게 평균적으로 써왔는데 특정 달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230만 원 더 쓰겠냐고. 네. 30만 원 내가 쓸 수 있는 거 있으면 내 돈은 170만 원만 쓰고 그 포인트를 30만 원 보태가지고 쓰지. 네. 그 돈은 30만 원을 그다음에 저축을 하지 대부분 사람들이. 네. 과소비를 하겠냐 대부분 사람들이.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거기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지역 앞에도 그렇게 하면 소비 진작 효과는 더 확실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30만 원을 그러니까 받았을 때 자기 돈 보태서 더 썼다는 것이 작년에 확인이 됐었거든요. 네. 한 38%는 더 썼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실제로 네. 지역 화폐 효과는 저희도 다루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 소비 진작 효과도 그러니까는 이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카드 회사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카드를 열심히 써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혜택 보려면요. 그렇죠. 그럼 그 혜택은 고스란히 카드 회사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용한 만큼 10%라도 캐시백 되는 거니까 카드 사용은 훨씬 더 써야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비례해서 결국 카드 회사는 수수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예. 왜 카드 회사한테 그렇게 돈을 벌어주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냐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한번 얘기가 쓱 나오더니 추진이 쭉 되는 분위기예요. 그렇다고 또 근데 그 얘기가 그러니까는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으면은요. 사회적인 이슈가 됐으면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직자들은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이 지원 방식에 따른 그러니까 차이도 통계 수치가 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정책을 그러니까는 좀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 국민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불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도 설명이 없고 그냥 계속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 문제점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언론에서도요, 이 카드 예. 캐시백의 단점이나 예. 이거에 뭐 효과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카드 캐시백이 뭐에서 소반돼서 나온 거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선별 지원하기 위해서요. 네. 100%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 논리로 한 70%, 80%를 이렇게 주고 현금 내지는 뭐 지역화폐, 그것도 지역화폐를 줄지 현금을 줄지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상위 20 내지 30%는 카드 캐시백 이 혜택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나오는 얘기는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걸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언론들이 대개 보게 되면은 선별 지원에 대개 동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전 국민 지급은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어요. 반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는 반대하게 되면은 기재부가 추진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편법 선별 지원 방식이 타격을 볼 수 있으니까는 궁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 국민 지원이 상대적으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은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선별 지원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카드 캐시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전 국민 지급을 막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딱히 반대할 기사도 많지 예. 않다는 거고요. 예. 2차 추가 경정 예산안도 이번 주에 아마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이에요.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항상 전 국민 지급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도 이게 참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별을 그러니까 하위 70 내지 80% 주는 것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좀 소위 선한 마음으로 되게 이제 그걸 지지를 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 지지하는 국민들 중에는요. 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소득의 감소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재정을 그러니까 아끼는 게 좋지 않냐. 이건 선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코로나19로 특수 본 사람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지원하면 이건 불공평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여기에 이제 이러한 생각에 가시는 분이 두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70%나 80% 다 끊었을 때요.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하위 70%, 하위 80% 중에도요. 소득이 그러니까 감소 안 한 분들도 많아요. 정규직 일자리라고 해서 하위 계층에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없는 분들은 거기에는 그러니까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위 공무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그래서 9급이라든가 8급, 7급 이런 분들은요. 하위 70%에만 속해 있어요. 네. 80%예요. 그럼 그분들은 그러니까 소득 제 없잖아요. 공무원도 하위 7, 80%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 밑에 직위들은요. 아무래도 소득으로 따지는 거니까 그렇죠. 연봉이 높지 않으니 공무원들도 예. 들어가는군요. 네. 예. 거기다가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지금 전 국민 주는 거하고 선별 지원하는 것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대립적인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재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 선별 지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경제 활동을 일부에 대해서 제한을 정부가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제한받은 분야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본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한 것이 재난지원금인 겁니다.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네. 반면에 코로나 감염을 그러니까 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는 걸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제활동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요. 네.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전 국민들이 결국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뭐냐면 모임도 자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 결과로 K-방역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OECD에서 경제 성장률이 1등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무형의 굉장히 국가적인 이익을 만들어낸 거예요. 전 국민들이 협력을 해줘가지고요. 그 이익을 유형적인 이익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성장률이 한 5.3%포인트가 높았는데요. 네. 1분기까지요. 네. 그걸 GDP로 계산해 보니까요. 122조 2천억 원이에요.
이거 국민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인 겁니다. 국가의 이익을요. 네. 그럼 그 이익의 일부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다시 그러니까 위로금이나 보상금으로 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방역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관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생산을 중단을 안 하고 조업 중단을 안 하고 상품을 만들어 생산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럼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 국민들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국가 전체의 이익에 대해서 거기 협력한 거에 대해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게 전 국민 지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재난 보상금이나 재난 위로금 차원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 거는 재난 지원금이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다음에 전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결국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또 다른 형태의 재난 지원금이잖아요. 왜 이거 지역화폐를 주게 되면 다 결국은 소상공인들 주머니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전 국민 지원은 재난 지원금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직접적인 경제적인 손실은 안 받지만 그러니까는 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기여를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한 것에 대한 위로 차원이고 보상 차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근데 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서로가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협조하는 데 속에서 부자가 더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모든 국민이 똑같이 그러니까는 거기에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소득이나 자산 같은 수입 가지고 이거를 나눈다는 거? 그러니까 부자는 그러니까 뭐 저기 덜 기여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 방역 감염 최소화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성격이 다른 부분에 있는 거기인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재난지원금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선한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는 왜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손실을 안 본 사람한테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근데 선별이라는 것이 어차피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선별도 못 하잖아요.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정부가 예산 책정한 것조차도 다 지원을 못 받은 경우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확인되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 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난 1년 반 동안에 굉장히 그러니까 피로도 누적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이 네. 방역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네. 그런 차원 속에서 위로와 격려와 하나의 보상 차원인 거죠. 그래서 항상 네. 말씀하신 게 전 국민 지급하면 선별 지원 효과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또 이거예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풀면 인플레이션 된다. 이거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까지 가면 이거 맞긴 더 힘들다.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우려가 없는 거.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은행 포함해서 선진국가들이 2% 이내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2%라는 것이 소위 한국은행 표현으로 하게 되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3년 내지 4년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보고 1년치를 보는 게 아니라 3, 4년간 평균으로 2% 이내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3년 동안을 보게 되면요. 지금 한국은행이 주목하는 지금 이 물가 기준으로 볼 때는 0.9%예요, 연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이 낮은 겁니다. 네. 낮은 거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번에 쓰는 돈은 정부가 새로운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초과세수를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초과세수는 뭐냐면은 민간 부분들이 써야 될 돈들을 정부가 너무 많이 예상보다 거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간이 그만큼 쓸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뭐냐면 실제로 보게 되면 민간 소비가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5.5% 정도 아직도 그러니까 격차가 지금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 지금 쓸 여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돌려주는 건데 민간들이 지금 그러니까 흥청망청 지금 그러니까는 막 쓰는 이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5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보게 되면 2.6%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1.5%가요. 절반 이상이 농수산물하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석유 가격에 의한 거예요. 네네. 근데 석유 가격은 지난해 아주 그냥 바닥으로 아주 그냥 폭락했었잖아요. 그랬죠. 그에 따른 그러니까 기저 효과인 거고요. 농수산물도 작황 부진에 따라 가지고 일부 작물들이 작황 부진에 따라 이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우려도 되게 걱정하는 건 뭐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수요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증가해가지고 생기는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건데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이겁니다. 최근에 지금 나타나는 이 물가 상승이요. 지금은 오히려 돈이 부족하니까 그걸 메꾸려고 돈을 풀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 민간 아마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 써야 될 만큼을 다들 충분히 쓰고들 있는가? 많은 국민들 보통 사람들은 지금 부채 갖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입도 줄어든 사람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쓰고 있다고 일반 보통 사람들은 상위 고소득층 빼놓고는요. 자기 그러니까 쓸 만큼 그러니까 충분하게 쓰고 있다고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예. 네, 코로나 때문에 더 부족한 건 맞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오늘 있었던 확대 경제장관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답이다. 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분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안동과학대학교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치매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30대에서 50대의 경력단절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생들에게는 교육비 전액과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안동과학대학교 학생취업처 전화 054-851-3644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경북의 장애인과 임산부, 고령자 같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왜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건지 경북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박재희 활동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니까 경북의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이용률이 가장 낮더라고요. 전국 평균이 42%였는데 경북은 27%. 경북만 유독 왜 이렇게 낮은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같은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교통약자라 칭하는데요. 네. 지금 국민 10명 중에 3명이 교통약자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특히 경북이 힘든 이유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네.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데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나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한 이 현실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 약자뿐만이 아니라 교통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 약자에 대한 인프라도 부족한 거다. 네네.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고 또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법 3조를 보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장애 이동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실제로 교통약자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나요?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흔히 다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 권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동을 할 수 있어야 사람도 만나고 학교도 가고 일터에도 가고 놀러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경북은 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이동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이게 권리로서 존중이 되지 않다 보니 국가가 책무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돈 드는 비용으로 치부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적자 노선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적자 노선이라는 이유로 폐기되거나 노선이 감축돼서 이동이 불편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서울과 지방 차이도 크지만 지방 안에서도 동산어촌이나 벽지 지역하고 도시 지역 간의 교통이 복지 격차도 너무 크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은 사실 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기본적으로 탈 수 있는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라고 불리는 특별교통수단 자체도 너무 부족하고요.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도로의 보행로 환경도 휠체어나 혹은 다른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동하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아서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교통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길 가다가 이렇게 교통약자분들을 만나는 횟수가 굉장히 적어요. 네, 경북에서 이런 장애인분들이 적은 게 아닌데 이동하는 분들이 적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가 아마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상버스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를 타다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을 만난 경험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청취자분들이요. 네네. 원래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체 시내버스의 30%를 저상버스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저상버스는 말 그대로 차체가 낮아서 계단이 없고 경사로가 있는 누구나 타기 편리한 차입니다. 그런데 기존 30%의 기준보다 한참 미달한 18%의 도입률에 그치고 있어요. 네. 이마저도 23개 경북 시군 중에서 6개 지역만 도입이 되었다가 올해 4개 지역에 추가 도입이 되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여전히 나머지 11개 지역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경북이요. 23개 시군 중에 11개 지역은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내버스는 그래도 이게 사정이 나은 거라면서요. 시외버스는 아예 저상버스 도입이 돼 있지 않아서 장애인분들이 도시를 이동할 땐 아예 그 방법이 막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상버스가 또 있어도 그 도입률 자체가 낮아서 그 시간에 맞춰 타는 것도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1시간, 2시간 언제 올지 모르는 저상버스를 기약 없이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조금 도입된다고 또 사용이 가능한 환경도 아닌 거죠. 저상버스가 왜 필요하냐면 저상버스가 아닐 때 물론 휠체어를 도와주셔서 옮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일이 부탁해야 되는 장애인분들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아예 이동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상버스가 꼭 필요한 건데 이렇게 시각장애나 또 다른 유형 장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사실 단순히 교통수단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 자체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하는 형태로 설계가 돼야 됩니다. 이걸 흔히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관계없이 모두를 위해 평등하게 마련된 환경을 부르는 말인데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나 건물을 건축할 때나 이동할 때 여러 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제 마련돼야 되고 일정 정도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현실에서는 잘 개선이 안 되는 게 법에서 뭐 몇 년도 이후에 설립된 건축물에만 적용이 된다든지 사실 보편적으로 이걸 강제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출입이 가능하거나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환경에 이 제약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로의 정보를 제공하는 점자 유도 블록이 안전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당버스뿐만 아니라 건물의 출입구의 경사로라든지 단차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여러 형태도 필요하고요. 또 저당버스가 있어도 이 정류장에 접근이 안 되거나 도착하는 버스의 정보를 알 수 없으면 이것도 역시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면에서 굉장히 그 장애 포괄적인 이런 이제 계획들이 계속 이제 도입이 되고 확대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알려져야 돼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도 잘 들어보지 못했고요. 청취자분들도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네. 꼭 필요한데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거잖아요. 예. 장애인의 이동권. 우리 일반 모든 비장애인의 이동권과 똑같이 보장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모든 이제 그 사람도 만나고 뭐든 할 수 있는 건데 이 이동의 장벽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제도나 환경이 나아진다고 해도 참여가 불가능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단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체가 낮은 저당버스를 도입하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나서 오히려 고령자, 여행 가방, 무거운 가방을 끄는 사람이나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모두가 사실 편리해진 거잖아요. 네. 혹은 일시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걷기 어려운 분들까지도 편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편리한 환경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편리한 환경이고 따라서 이런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 단순히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떤 편리한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렇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뭐 무거운 짐이 있거나 내가 잠깐 다치거나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일이기도 한 거니까 많은 분들의 좀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나 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앞선 얘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장애인만의 무언가로 생각해서 그냥 시혜적으로 버스 몇 개, 택시 몇 개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국민들이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권리로 보장하고 이걸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책임 있게 실행하고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경사로가 없는 버스를 일반 버스라 부르는데 사실 일반 버스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배제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적인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이런 누군가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버스 탑승 자체가 불가한 이런 환경적인 장벽들을 거두고 개선하는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또 해나가야 되는 거고 특히 경북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매년이 발간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실태 조사에서 거의 최하위 지역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여기 경북에서 서울까지 KTX만 타도 2시간 안에 서울 도착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벽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동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는 이런 격차나 불평등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와 지자체가 조금 이제 강하게 책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동권 보장 정책을 대폭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상버스, 일반버스라고 하는데 일반이라는 뜻이 특별하지 않고 전체에 해당하는 거가 일반이라는 거잖아요. 단어인데 모두가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일반버스는 일반버스가 아닌 거죠. 장애인도 모두에 해당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니까요.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로 불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좀 활용될 수 있는 사회가 좀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북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박재희 활동가였습니다.